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현대는 흔히들 드라마 홍수시대라 하죠. 최근에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과 같은 우리나라 극영화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기도 해서 우리 한국이 일약 드라마 강국으로 부상됐기도 하고요. 지난번 어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극, 영화, TV극, 라디오 방송극, 오페라, 뮤지컬 등은 일단 드라마가 기본 틀이기에 싸잡아 드라마란 용어로 거론해도 별 무리가 없답니다. 현수연 씨는 어째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그렇게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는 일단 재밌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수연 씨는 무엇을 드라마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교과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드라마는 사람의 행동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요. 보다 쉬운 말로 하자면 드라마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묘사하는 형식이 될 거예요. 인형극이나 그림자극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작품으로 나타나는 드라마는 일단 우리의 일상생활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다고 봐야 하겠는데, 한마디로 드라마의 재미는 과연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재미없는 드라마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건 결국 실패작일 테니 주근부은할 까닭조차 없겠고요. 드라마에는 그 진한 감동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드라마 재미는 결국 감동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작가님? 좋아요. 사실은 나의 질문이 너무 어렵고 집요했던 거예요. 나의 저서 목록 중에는 드라마의 본질적 이해라는 책도 들어있는데, 드라마가 무엇인가 하는 한마디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 한 권의 책으로 쓰여질 정도였단 말씀이에요. 작가님,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매화마을로 예고되어 있는데 왜 어렵게 드라마 본질부터 말씀하세요?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이 되는 2008년이었어요. 그해 봄에 저기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백운아트홀에서는 나의 희곡 나한테 매화는 하는 작품이 공연되었습니다. 그 작품의 실제 주인공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알만한 광양의 그 유명한 매화 할머니 홍쌍리 여사였고요. 따라서 그 작품의 내용은 홍쌍리 여사의 일대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 TV에 자주 나오셨고 말씀도 감칠날막에 아주 그냥 잘하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분. 하고픈 말씀도 무척 많고 말씀을 너무 잘해서 인터뷰하기가 힘들 정도였지만요. 그래서요? 나는 2007년에 전라남도 청소년 연극제 심사위원장으로 광양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극단 백운 무대에 김영하 대표가 나한테 묻더군요. 우리 광양에서 공연할 연극 작품으로 어떤 소재가 좋겠느냐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거리를 멀리서 찾지 말고 코앞에 있는 홍쌍리 여사의 일대기를 연극화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가 그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KBS나 SBS 등에서 방송 원고로서는 소위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을 꽤나 여러 차례 집필해 보았지만, 내가 희곡의 작중인물로 그것도 생존한 사람을 채택해 보기는 그때 홍쌍리 여사 일대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작가님은 홍쌍리 여사님을 언제부터 아시게 된 거예요? 광양시는 경상남도 끝자락에 있는 저기 하동의 섬진강 건너편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홍쌍리 여사를 연극의 주인공으로 삼아보자는 제의를 하게 된 까닭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보자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첫째, 1997년에 연출가 임영웅 선생과 배우 김금지 여사와 함께 전남 연극제 심사위원으로 광양시에 내려갔다가 홍쌍리 여사의 매화농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 여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 TV를 통해서는 또 그녀가
농업부문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공식적인 인간 승리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동안 각종 연극제 등을 통해 각 지방 극단들이 채택했던 공연 레파토리를 지켜보면서 왜 향토색 같은 소재를 발굴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공연된 작품들을 재탕 삼탕만 거듭하고 있느냐 하는 불만이 내 가슴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매화가 전해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의 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려 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곱지 않은 꽃이 없기는 하겠지만 매화야말로 고귀한 기품을 드러내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도 했고요. 여기서 또 한번 현수연 씨한테 질문을 던져봐야겠군요.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여기 일상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분명 꾸미는 이야기에 불과한데 어째서 우리는 허구의 그 스토리에서 재미를 느끼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제대로 대답할 자신이 없는데요. 그럼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소설 또는 전 예술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건 사랑 아닐까요? 그렇죠. 사랑이죠. 왜 사랑이 모든 예술작품의 영원한 주제가 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예술작품의 주제에는 그처럼 보편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건의 구성에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보편성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고요. 드라마 감상자들을 불특정 다수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불특정 다수가 똑같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이 전제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광양 청매실농원의 그 홍쌍리 여사의 생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찾아내기 위해 내가 실로 엄청난 번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사건만 나열한다고 해서 드라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홍상리 여사의 생애는 대략 다음과 같이 밝힐 수가 있겠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극작가의 미학적이면서도 극적인 구성이 더해지지 않고 고지고대로 나열만 하게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들어봐봐요. 홍상리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살다가 1964년에 결혼했다. 시가가 전남 광양군 다안면 도사리 414번지였는데 밤나무가 1만주, 매실나무 2000주가 심어져 있는 척박한 산비탈의 농가였다. 일찍이 남편을 잃은 그녀는 45만 평의 산지가 5만 평으로 줄어드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청매실 농원을 조성하는 한편 매실식품의 명인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녀는 1996년에 가공식품 부문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1997년에는 식품부문 제1호로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1998년에는 가공식품 부문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석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고 1999년에는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수로서는 홍상리 매실해독 건강법, 밥상이 약상이라 했네 등이 있다. 그래서 작가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그분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한편 앞에서도 밝혔지만
작품의 주인공이 현존하는 분이어서 또 다른 어려움도 뒤따랐고요. 그때 내가 작성한 글을 현수인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럴게요. 내가 추천했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작품의 구상에 임하고 보니 뜻밖에도 어려운 점이 많음을 발견하고 한동안 당황하기도 했다. 생존 인물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고 보니 스토리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자칫 잘못 묘사하다가는 주인공은 물론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기시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드라마의 갈등 구조나 입체감 등을 살리기 위해서는 명과 암, 선과 악 등 이른바 이분법적 플롯가 기본 구도인데, 작가의 그러한 상상력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승리라는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상을 하거나 사건을 그리게 되면 다큐멘터리 터치가 되거나 그도 아니면 소위 새마을 작품이란 목적극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고, 혹은 어떤 의도하에서 주인공을 억지로 미화하려 든다는 식의 결과만 빚게 될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작품을 쓰기 위해 일삼아 홍쌍리 여사와 다시 인터뷰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했지만 불가피하게 얼마간의 픽션을 가미하며 구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작품의 극적 모티브가 드디어 그리움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숱한 밤잠을 설치면서 수십 갈래의 스토리를 구상해본 결과로 얻어낸 하나의 극적 이미지가 바로 그리움이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한 극적 이미지란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 내지 톤이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움이란 결과적으로 사랑의 또 다른 형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삶에 대한 긍정이자 아련한 희망이 되기도 하는 하나의 포괄적 개념이 되기도 했다. 2007년 11월에 청매실 농원에서 인터뷰할 때 홍쌍리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여자이고 싶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고백이 작가인 나에게는 너무나 진한 감동으로 전해진 모양이었다. 비록 세파에 시달리느라 까맣게 잊고 살지만 인간이면 누구나 애틋한 한 자락의 그리움을 지녔다는 사실이야말로 개연성과 보편성이 충분하기에 망설임 없이 이 작품에서는 극적 주제로 다룰 만하다는 판단까지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테마를 그리움의 미학으로 규정하는데 주저치 않았던 까닭은 지나치게 직물적이고 스피디하고 감각적인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할 수도 있겠다는 사회성 또한 충분하다는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공연 프로그램의 작가의 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작품의 테마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헤아려 보니 이 작품은 공연작으로 발표되는 나의 28번째 희곡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품은 서울에서 초연이 이루어졌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초연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공연 연보 중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인물의 초상화를 그려보는 형식이 되기도 했다. 사실 생존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놓고 작품을 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극적인 갈등 구조를 맘 놓고 설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픽션의 세계를 넘나들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위 극적인 구상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엔드마크를 찍을 수 있었던 까닭은 매화라는 꽃의 이미지가 너무나 아름답고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홍상리 여사가 나에게 전해준 이미지 역시 매화라는 꽃의 이미지와 너무나 흡사했었다. 어차피 연극은 어떤 인물의 생활을 곧이곧대로 그릴 수만은 없는 일이고, 그 인물이 지닌 시적 이미지를 무대에 펼치는 작업이라 볼 수 있겠다. 물론 그러한 시적 이미지는 보편성이 있어야 마땅하리라. 따라서 나는 한 송이 설중매에서 애타는 그리움을 발견했던 것이다.
슬중매는 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참고 견디고 끝내는 시린 눈을 헤집으며 배시시 얼굴을 내밀기 마련이었다. 모든 인간들 또한 저마다 각기 어떤 그리움에 끌려 살아가는 것은 알는지, 가령 막연할지라도 아무런 그리움이 없다면 과연 무슨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물론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리움을 잊기 위해 악착같이 매화를 심고 가꾸었지만 그러한 삶은 일종의 역설적인 삶의 형식에 불과하다고도 본다. 주인공이 그러한 자신의 역설적인 삶을 발견하는 과정을 이 드라마의 골격으로 삼고자 했다. 2008년 4월 23일 전남 광양시의 백운 아트홀에서 송훈상 연출로 작품이 초연되었는데 출연진은 최초우, 김조화, 박상준, 이근배, 유병남, 김호인 제시였습니다. 연극의 줄거리를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1960년대 초반 20대의 홍쌍리는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서 사랑했던 사람 김상준에게 결별을 선언하게 이른다. 그런데 김상준의 친구가 되는 정선호가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관객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게 된다. 10여 년 후 서울행 열차 안에서 정선호는 홍쌍리를 우연히 만나는데 홍쌍리는 광양군 다안면으로 시집을 갔고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은 난치병 환자라는 사실 등도 알게 된다. 알고 보니 정선호의 고향 역시 홍쌍리의 시가가 있는 다안면이었다. 한편 김상준은 부산에서 어느 고등학교의 미술 선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동양화 부분에 화가가 되려는 꿈을 안고 이른바 문매를 곧잘 그리곤 했는데 그 문매로 말미암아 아내인 양 씨와 잦은 불화를 일으키곤 했다. 홍쌍리가 시가에서 수만 평의 익산에다 매화나무를 심고 악산. 네. 홍쌍리가 시가에서 수만 평의 악산에다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했으니 김상준이 문매를 그린다는 사실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아내 양 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리하여 그녀는 이따금 질투의 화신이 되곤 한다. 이윽고 홍쌍리 여사는 매실을 원료로 사용해서 농축액과 김치와 술 등을 만들어 식품 허가를 받게 되는 등 이른바 인간 승리를 하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김상준은 여전히 무명 화가에다 아내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등 불행한 행로에서 좀채 벗어나질 못한다. 세월이 흘러 김상준의 외딸인 김지희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상대는 미국인이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아버지만 홀로 남겨두고 미국으로 떠나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김지희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정선호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홍쌍리 여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 김지희는 이왕이면 자기 아버지와 홍쌍리 여사가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이윽고 정선호와 김지희는 함께 홍쌍리 여사가 가꾸는 매화숲을 방문하게 된다. 거기서 구김살 없는 요즘의 젊은이답게 김지희는 거의 직설적으로 홍쌍리 여사에게 아줌마와 아빠가 재혼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속마음을 전하게 된다. 당돌하기 짝이 없는 김지희의 그런 말을 듣고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했으면 오직이나 좋을까 하는 말로 홍쌍리 여사는 그 순간을 웃어넘기지만 비로소 그녀의 마음이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뿌리치기 위해 악착같이 매화를 가꿀 수밖에 없었다는 역설적인 지난날의 자기 모습과 아울러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 속의 자신을 재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날 밤에 홍쌍리 여사는
실로 30여 년 만에 김상준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매화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땅속에 묻어버린 그리움이었다는 자기 내면의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듬해 봄, 매화가 만발할 무렵에 김상준과 정선호가 홍상리 여사의 매화숲을 찾아온다. 그리고 홍상리 여사가 가꾼 매화숲을 감상하고 난 후 김상준은 자신의 매화도 한번 보여주겠다며 묵매를 치기 시작한다. 어느덧 그는 국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양화가가 되어 있었다. 정선호는 그들 두 사람을 위해 중매장이가 되겠다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하지만 그의 그러한 말은 이미 공연한 허튼 소리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된다. 어때요? 스토리를 읽으면서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스토리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무척 아름답고 애틋한 그림들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는 했어요. 30년 만에 첫사랑과 통화하는 장면은 기가 막힐 장면 같기도 하고요. 머자나 매화가 피어날 텐데 섬진강 강가의 그 매화 마을로 꼭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일이겠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미처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냥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마스크 없이도 나들이가 가능한 그야말로 극히 예사로운 그 일상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매화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듯이 우리도 결국은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야 하겠지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